질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보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대체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곳저곳 아프다고들 하십니다. 그중에서도 이가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잘 씹고 소화를 잘 시켜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자연치아 대신해서 우리의 삶과 건강, 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오늘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치과 보철과 전문의십니다. 이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철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로 야기된 잇몸 질환 등으로 인해서 자연 치아가 상실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칫 사소해 보일 수가 있지만 치아는 사실 신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잖아요. 네. 실제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선생님. 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동반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키다 보니 소화기관에 부담이 생겨서 위염, 위궤양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치아와 주변 잇몸에는 엄청나게 예민한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음 장애인데요. 사람은 치아와 혀를 이용해서 발음을 하게 되는데 만일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발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건강한 치아는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주요한 신체 부위인데요. 자, 근데 연령대에 따라서 자연 치아가 소실되는 원인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발치를 하는 경우는 크게 충치와 치주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치는 연령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치주 질환은 연령과도 관계가 깊은데요. 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50%에서 35세 이후에는 75%, 그리고 40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80에서 90% 잇몸 질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젊은 연령에서는 치은염이 대부분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주염이 발전하여 많은 잇몸뼈의 흡수와 잇몸의 염증을 일으켜 발치에 이르게 됩니다. 네. 치주병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구강 내에 여러 가지 세균이 있지만 40세 이상 흡연, 스트레스, 영양의 편향, 운동 부족, 당뇨병, 혈액 질환 등에 의한 면역력의 저하도 크게 관여합니다. 이런 치주병의 원인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노년층에서 발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치주 질환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자연 치아를 꼭 뽑아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네, 만약에 충치나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그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골수염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충치가 있는 치아는 반드시 뽑아야 되고요. 치아는 건강하지만 치아 주변을 잡고 있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붓고 아프고 또 치아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동요가 있는 치아는 주변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뽑아내고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라는 건데요. 자, 먼저 임플란트 어떤 치료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가 발치된 부위에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 대체물로 크게 봤을 때는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 치근 부위와 그 위에 올라가는 부위, 우리가 입안에 노출되어 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조골의 뿌리 형태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히 결합한 후에 뿌리 위에 자연 치아와 같은 형태의 인공 치아를 수복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임플란트 외에 또 우리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주로 인접 치아를 깎고 갈아서 연결하는 브릿지나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이용해 주로 복구했습니다. 네. 또 어금니 부위에 잇몸 뼈가 너무 없는 경우 앞쪽 부위에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정도 심어서 똑딱이 형태로 일반 틀니보다는 편안한 임플란트 틀니가 있고 임플란트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에서 임플란트를 4개 내지 6개만 식립하고 틀니 형태와 비슷하지만 아예 고정을 하여 뺐다 꼈다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전체 임플란트와 틀니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오름포
오론6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치료법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갖는 장점은 뭘까요? 네, 장점으로는 수명이 길다는 게 첫 번째인데 관리만 잘 된다면 일반 보철물의 수명이 8에서 10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15에서 20년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치아의 역할 중 중요한 게 저장력인데 임플란트는 저장력이 자연 치아와 비슷하여 기존 치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요. 치아가 없으면 치조골이 녹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러한 흡수를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으며 최종 보출물이 심리적으로 우수하죠. 네. 또 브릿지와는 달리 양옆 치아 손상 없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단점으로는 요즘에 브릿지와 비교해 보면 비용 차이가 적지만 고가의 진료이며 임플란트가 점점 좋아지기에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진료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게 됩니다. 네. 또한 자연 치아와는 다른 치주인대의 유무로 인하여 음식물이 잘 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연 치아는 조금씩 쿠션 역할을 하는 치주인대에 의해 움직이는데 임플란트는 전혀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다 보니 안 움직이는 임플란트와 움직이는 내 치아 음식에 음식물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임플란트 가격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선생님? 네,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수술 시 1인 2개까지 본인 부담금의 30%만 납부하면 됩니다. 앞니나 음니 등 구분 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뼈 이식 등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22년 3월부터는 완전 치아가 없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 전에 꼭 좀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조금 더 쉽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음식물을 씹는 것처럼 뭐 꼭 있어야 할 게 없다면 없는 대로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자,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고 먹고 살아도 될까요, 선생님? 네. 이가 없는 상태를 방치하면 잇몸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얘기만 들어도 아찔하시죠. 치아는 각 치아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진 치아는 빠진 치아의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보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씹기가 곤란하고 인접한 옆에 있는 치아, 특히 뒤에 있는 치아 부분이 빠진 치아 쪽으로 기울어져서 나중에 보철을 하는데도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빠진 치아를 그대로 뒀을 때 충치가 아니면 치주 질환에 대한 이완율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가 빠진 자리에는 보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치아가 상실된 채로 그냥 두면 턱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얼굴형이 좀 변형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네,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턱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악관절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입주위 근육이 변화되어 노안의 모습으로 얼굴형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실된 치아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받는 그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연령대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는 골격정 성장이 완료되는 만 18에서 20살 이상의 환자에서는 시술받는 나이와 상관없이 식립이 가능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연령이나 성별보다는 식립 부의 골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너무 치밀한 골의 경우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매식체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술 중에 버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뼈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괴사되게 되는데 너무 빡빡하다 보면 식립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고 괴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골 조직이 없는 경우는 초기 고정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골 유착을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플란트 좀 불가한 경우도 알아볼게요.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선생님? 네, 문제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만약에 심한 당뇨나 아니면 조절되지 않는 당뇨,
고혈압 환자나 아니면 출혈 장애, 즉 지혈이 되지 않는 그런 환자 등은 수술받기에 부적절한 환자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안에 있는 뼈의 상태인데요.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뼈가 적다면 임플란트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뼈 이식을 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네. 모든 분들이 다 뼈 이식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뼈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교수님? 네, 골다공증 자체가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거나 낮춘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다른 골다공증이 없는 분들보다 좀 더 오랜 기간 치료 기간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철이 끝난 후에 골다공증 환자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항상 지켜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있다고 하셨는데 뼈 이식 치료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뼈 이식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임플란트 뼈 이식 치료는 자신의 뼈나 인공뼈를 잇몸에 이식하여 식립할 수 있는 튼튼한 잇몸뼈를 형성한 후에 식립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턱뼈가 약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뼈 이식이 가능해진 것이죠. 임플란트 뼈 이식 치료에 사용되는 부위는 다른 부위의 자신의 뼈인 자가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얻은 동전골, 내가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 얻은 이종골, 인공적으로 만드는 합성골이 있습니다. 개인의 잇몸 상태에 따라 이식하는 뼈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흡연. 흡연 여부가 임플란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의 임플란트 실패율이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흡연을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이 한 부분에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하고 치료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골 재생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분할을 해서 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분화되고 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흡연을 통해서 굉장히 지연시킨다는 거죠.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하셨다 치더라도 계속적인 흡연은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 염증 치유 능력도 떨어뜨리게 되니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시술이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치아 검진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저희 치과 전문의가 임플란트 치료 및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당일에 잇몸 뼈에 자리를 만들고 임플란트 인공 뿌리를 식립을 하고요. 2에서 3개월 후에 인공 뿌리와 보철물을 연결할 맞춤 지대줄을 연결하고 일주일 후에 자연 치아와 같은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하신 분들 보니까 이게 딱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술 뭐 준비 기간도 있고 또 시술 후에 적응 기간도 있고 총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임플란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고정체가 뼛속에 단단히 붙어야 되는데요. 아래 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가능하고 위 턱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5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만약에 뼈 이식을 동반을 하면 좀 더 오랜 기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5,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치아를 뽑게 되면 생활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3개 정도 한꺼번에 좀 해도 될까요? 임플란트 시술은 이가 하나가 빠졌을 때 하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가 없는 경우에는 20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임플란트 시술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런 광고도 종종 봤거든요. 임플란트 정말 하루 만에 끝내도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의 경우 염증이 심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3에서 6개월가량 치유 기간을 거친 뒤에
어느 정도 뼈가 만들어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조금이라도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를 빼자마자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하루 만에 끝낸다 하여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시술 기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잇몸 뼈의 염증 상태나 환자분의 전신 병력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치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임플란트 시술 방법도 그렇지만 뭐 브랜드나 또 국내산, 수입산 정말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나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좀 염두에 둬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수술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임플란트 회사의 제품이 출시되어 환자분들이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회사별로 조금이라도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UV 임플란트라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UV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보면 뼈가 잘 붙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나 잇몸 뼈가 좋지 않으신 분들, 빠른 일상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UV 임플란트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선택에 앞서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통증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신데요. 시술 후에 통증 많이 심하죠, 선생님? 네, 수술 후에 대략 72시간 후에 부종이 가장 심해질 수 있는데요. 네. 잇몸이랑 피부에 약간의 변색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만 이식한 경우 약간의 부종과 불편감은 있으나 통증은 심하지 않으며 고리식이나 연조식 이식 등이 동반된 수술일 경우에는 통증과 부종,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고 주의사항을 잘 따르면 통증과 불편함이 감소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위염. 주위염이 뭘까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은 가장 흔한 임플란트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치아가 풍치라고 하는 자연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듯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체를 잡고 있는 뼈가 흡수되는 그리고 염증이 진행되면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근데 사실 시술 받은 후에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감각이 둔해져서 잘 못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선생님? 네, 임플란트 자체는 신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시리거나 아픈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는 뼈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이 붓고 피가 나고 아프면 꼭 치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저절로 치료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임플란트 주위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냄새가 생긴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나는 입냄새는 피 비린내와 고르 냄새가 나고 임플란트 부분에서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근데 임플란트 심은 후에는 좀 부작용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시술 중에 심각한 부작용 중 한 가지가 신경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각마비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성냥개비 굵기 이상의 큰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요. 그 신경 다발을 건드리지 않도록 임플란트 시술을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성공적으로 되고 난 후에 나중에 보철을 할 시점에서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지 않아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임플란트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근데 사실 임플란트는 뭐 충치도 안 생기고 또 씹을 때도 예전처럼 편해지다 보니까 이게 평생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높은 성공률이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난 후에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어 있는 골 조직이 심하게 흡수가 돼서 임플란트 자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난 후에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술 후에 어떻게 잘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오래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만큼 치아 관리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오래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보철이 끝난 후에 사용할 때에는 절대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는 거예요. 네, 임플란트가 뼈 속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기계적인 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나 또한 옆으로 가해지는 힘을 장기간 받았을 때 임플란트 부속품이 망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이 자연 치아보다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식사한 후에 꼭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입솔질을 꼭 하셔야 하고요. 네. 치실 또한 치간 치수를 병행해서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네. 또한 문제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수술 후에는 뭐 흡연이나 음주 또한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흡연과 음주는 몇 개월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흡연은 염증, 음주는 상처가 덜 아물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시작해 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문제 준비해 오셨죠? 네,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임플란트 시술 시 나의 사랑니를 발치해 이식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사랑니를 발치해서 필요한 자리에 심는다. 네. 그 자연 치아를 지켜야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도 같고 저희 이렇게 빠지면 빨리 가져가면 다시 좀 이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O? 뭘까요? 네, O와 X 둘 다입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뽑은 사랑니를 이전에 발치된 부분에 이식해서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식을 해서 실패를 하고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식한 사랑니가 뼛속에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그 또한 그 사랑니가 반대편에 있는 치아와 잘 씹힐 수 있는 좋은 교합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게 잘 고정이 되고 잘 교합이 되는 사랑니 모양이나 크기가 적절하게 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내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일을 심하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평소에 일을 심하게 가는 사람은 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임플란트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답은 O와 X 중에 선택해 주세요.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되게 단단한 소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갈아도 안 갈릴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X입니다. 주무시는 동안, 일을 가는 동안 임플란트에 나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즉 나이트 가드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은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옆쪽으로 가해지는 측방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일을 심하게 가시는 분도 임플란트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된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정리, 멘트, 또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임플란트 수술은 환자 입안에서 진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고 정확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치아도 빠지게 되는데 하물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임플란트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겠죠. 벽에 못을 박고 액자를 건다고 했을 때 그 벽이 스티로폼처럼 단단하지 못한 경우 못이 액자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겠죠. 네. 골다공증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의 경우 치조골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플란트 시술 시 좀 더 주의 깊게 조심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치 제작 등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디지털 가이드와 UV 임플란트가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제2의 치아 임플란트. 정말 튼튼하긴 하지만 만능은 아닌 만큼 살뜰하게 잘 챙겨서 오래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